한번 보겠습니다. 82페이지에 부동산 경제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제론 중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한 파트는 부동산 수요와 공급입니다. 수요와 공급 이론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자, 수요 공급 이론은 그 경제학이 이렇게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라면 거의 아주 조그만 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굉장히 그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하는 건데, 그래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왜 그러냐면 이거는요, 경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기본적인 도구이죠. 도구를 알아보는 겁니다. 도구. 그래서 기본적인 도구를 알아야 되니까 아주 내용은 아주 복잡한 내용은 아닌데, 사실은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어 하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프 같은 걸 가지고 분석하다 보니까 처음에 힘들어 할 수 있는데, 알고 보면 나중에 내용이 많지는 않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가 다 끝난 다음에 뭐 공부할 것도 없네 이렇게 나온다면요, 공부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겁니다. 근데 뭐 머릿속에 무슨 뭐 이상한 거 암기 잔뜩 해놓고 있고 이러면요, 공부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겁니다. 안 돼 있어요. 아주 간단히 끝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 수요 공급 이론은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사람이 이 경제 현상을 그래프를 가지고 분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약속하는 겁니다. 이쪽은 가격, 영어로는 프라이스 해줍니다. 영어로 P 해주면요, 가격입니다. 그다음 이쪽은요, 수량. 이 수량이 때로는요, 판매량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요, 소비량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를요, Q라고 해줄게요. 퀀터티 해갖고 수량이다. 퀀터티 해주면요, 수량. 자,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가격이 비싸면 좀 덜 살려고 할 겁니다. 싸면요, 더 많이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의 소비 행태를 보입니다. 자, 이런 걸요, 수요 혹은 수요 곡선이다. 그래서 디맨드 해줍니다. 디맨드. 그다음에 자, 판매자 입장에서는 어떤 재화의 가격이 좋아졌다. 그러면 그런 거 더 만들려고 하겠죠. 어떤 재화의 가격이 뚝뚝 떨어지면요, 그런 거 안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판매 행태를 보입니다. 이걸요, 서플라이 해갖고 공급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자,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있죠. 이 점을 이퀄리티 해갖고 균형점 해줍니다. 그래서 균형점 하의 가격을 균형 가격, 여기서요, 균형 수량, 균형 거래량, 균형 수급량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틀을 가지고 이제 다양한 경제 현상을 분석하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때 이제 공부할 내용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자, 맨 먼저 수요가 뭐고, 수요 곡선 자체를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움직이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요걸 공부하는 게 첫 번째 목표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목표. 자, 두 번째는요, 공급은 또 보고 얘를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보내는 요인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걸 공부하는 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수적으로 아까 수요가 왔다 갔다 하거나 공급이 왔다 갔다 하면 요것도 변해 나갑니다. 이 균형점이 이동돼 나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 아파트를 살 사람이 많아졌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 요 점에서 요 점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이거 좀 알아보는 게 세 번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탄력성이라는 걸 공부할 겁니다. 탄력성. 자, 탄력성 같은 경우에는 고무줄 같은 경우에는 힘을 가하게 되면 쭉쭉 늘어나죠. 이걸 탄력적이다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부동산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떤 재화는 가격이 변하면 막 크게 변할 수 있죠. 소비량이, 아니 판매량이 크게 변할 수 있고, 어떤 거는요 거의 안 변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쌀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라갔다 해서 밥을 안 먹을 수 있나요? 그냥 사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크게 안 변한다닙니다. 근데 어떤 거는요, 크게 변할 수 있죠. 요걸요,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곡선 자체를 좀 완만하게 할 건지, 급하게 할 건지, 요걸 좀 알아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부할 내용이 딱 네 가지입니다. 몇 가지라고요? 딱 네 가지. 요걸 좀 공부하는 게 수요와 공급 이론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 더 하겠는데, 자, 이 부동산학은 전체적으로 자꾸 그 밑줄 치고 있는 거죠. 이런 거보다는 전체 흐름을 알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전체 윤곽이라든가 흐름이죠. 요게 중요하니까, 가능하시면 전 시간도 얘기했지만, 자꾸 뭐 공부하면서 밑줄 치려고 자꾸 노력하지 마세요. 책 보면서 막 어디 있지 하면서 찾아가면서 미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잘 듣고서 그냥 이해를 자꾸 하려고 하세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지만 3월 이전에 노트를 나눠 드릴 겁니다. 아주 완성도가 높고, 그 다음에 전국에서 이런 노트는 보는 순간 뒤로 자빠질 정도로 이상한 노트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 딱 제가 그 중요한 얘기는 다 밑줄 쳐서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공부하시면 돼요.
알겠나요? 노트를 그대로 칠판에 했던 걸 그대로 써서 드릴 거니까 그림까지 그려서 할 거니까 그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지나치게 막 밑줄 치려고 막 노력하고 이러지 마세요. 오히려 내용을 이해를 못할 수가 있으니까. 알겠나요? 그래서 쭉쭉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올게요. 이쪽. 자, 맨 먼저 순서에 따라서 수요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요 수요다. 수요는요 사는 쪽에서 분석하는 겁니다. 자, 굳이 사는 쪽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파는 쪽은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쪽이라고요? 이게 아주 중요한 편입니다. 자꾸 파는 저쪽이 좀 불쌍하니까 더 사줘야 된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쪽이고 이쪽은 이쪽대로 분석하는 겁니다. 저쪽은 저쪽, 이쪽은요 이쪽대로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요 어떤 쪽이라고요? 사는 쪽에서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요의 개념 정도는 알고 출발해 보자. 자, 수요가 뭐냐? 수요라는 것은 내가 한 달이면 한 달 정도에 오비맥주를 한 50병 정도를 사 먹겠다. 가격이 한 1,500원 정도 한다길래 몇 병이라고요? 50병 정도를 사 먹겠다 하는 걸요 수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굳이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수요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오비맥주가 있다면 한 1,500원 한다길래 한 50병 정도를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자, 서비스, 교육 서비스,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은 수량하면 곤란하겠네요. 그래서 욕구 이런 표현이 더 낫겠네요. 욕구, 이렇게. 자, 요게 이제 수요의 정의입니다. 수요의 정의. 그럼 하나하나 더 살펴볼게요. 자, 제가 얘기하는 표현 자체가 정확한지, 정확성이 떨어지는지 한번 답하세요. 자, 맥주를 내가 30병 사 먹겠다. 이거 정확한 표현이에요? 정확성이 떨어져요? 어떻게 했어요? 떨어집니다. 왜 30병이냐면 하루에 30병인지 1시간 동안에 30병인지 1년인지 알 수 없는 거죠. 말하려면 똑바로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10병 사 먹겠다. 아니면 하루에 한 5병 정도 먹겠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 말을 하려면 똑바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을 좀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걸요 유량 변수다 해줍니다. 영어로는요 일정 기간 흐름을 나타내는 플로우 해줄게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경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각종 변수들, 통화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이제 변수라는 겁니다. 변해 나가는 수치들,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은요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만 분명해지는 변수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것들은요 특정 시점을 명시해 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요 기간을 좀 명시해 줘야 돼요. 그죠? 한 달에 50병 사 먹겠다 이런 나와야 되죠. 일주일에 10병 사 먹겠다 이런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했기 때문에 이미 구입한 수량입니까? 구매하고자 하니까 구매하고자 의도된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잖아요? 이미 구입한 게 아니죠?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요 표현 자체가 중요한 표현인데 요걸 이해가 되시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실제 구입한 건 아니구나 아셔야 돼요. 자, 요 표현 자체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거 몇 번 전에도 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리아카 장수 아저씨가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사과를 잔뜩 갖다 놓고 팔고 있습니다. 요거 딱 보는 순간 사과 아닙니까? 어떤 사람 바나나 아닙니까?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 바나나를 안 먹어봤나? 이 바나나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면 대화인데요. 이거 누가 봐도 사과 아닙니까? 이거? 자, 그래서 이 아저씨가 이제 사과를 갖다 놓고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지나간 아줌마가 이제 이걸 구입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합리적 인간을 가정합니다. 합리적이라는 표현 자체는 이성에 부합된 행동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상한 또라이 같은 사람 있잖아요. 어떤 또라이는요 가격이 막 올라가니까 더 사려고 하는 이상한 또라이 있어 없어요? 강남에 있는 미국 코트가 막 가격이 올라가니까 막 더 사려고 하죠. 희한한 아줌마 다 보겠네요. 근데 그런 아줌마들이 아니라 합리적 인간은 이성에 부합된 행동이죠. 요거 하는 사람이 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 인간을 가정합니다. 경제적 인간이라는 것은 어디 가서 우리가 손해 보려고 안 보려고 해? 돈을 깎으면 깎았지 일부 더 주려고 안 하죠. 그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다 결과적으로 돈 좀 벌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돈 좀 벌어서 좀 인간답고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좀 살자 이런 게 목적 아닙니까?
아니면 말고 이렇게 어쨌거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 답을 하고요. 경제적 인간을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 아줌마는 이걸 구입하려고 할 때 어떻게 구입하냐면 가능하면 돈은 조금 주면서 사과는 잔뜩 가져가려고 하죠. 이런 게 일반적인 우리들의 구매 행태입니다. 근데 아저씨는 자기도 농산물 시장에서 띄운 가격이 있어 없어요? 예, 거기다가 적정한 이윤을 포함해서 가능하면 돈을 좀 많이 받고 싶죠. 예, 사과는 덜 주면서 사과는요 덜 주면서 돈을 많이 받고 싶을 겁니다. 이런 게 이제 경제적인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아저씨는 만 원에 7개를 팔려고 합니다. 근데 아줌마는 지나가다가 7,000원 밖에 없는데 요거 좀 10개를 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거래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지죠. 그러면 아줌마가 뭐라고요? 왜 이렇게 비싸요?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줍니까? 하면서 그냥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아저씨가 그냥 지나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다. 그러면 거래가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데 아저씨가 굳이 팔고자 한다. 아줌마 불려야 될 거 아닙니까? 잠깐 와보세요. 제가 1,000원 깎아드릴게요. 아니면 사과 하나 더 드릴게요. 이럴 수 있죠? 그러면 아줌마가 그래 오케이. 그러면 거래가 돼요 안 돼요?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줌마하고 아저씨가 최종적으로 수량과 가격이 결정돼서 구입한 수량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얘는 아저씨하고는 상관없이 누가 상관없이요? 아저씨하고는 상관없이 아줌마 입장에서 자, 이 자신의 소득이라든가 선호도 이런 거 감안해서 이 정도 가격이라면 사겠다는 얘기죠. 이 정도 가격만큼 사겠다 하면서 의도된 수량이지 나중에 산 수량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따 아저씨도 아줌마하고는 상관없이 자기도 농산물 시장에서 띄운 가격이 있어 없어요?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 적정한 이윤을 포함해서 이 정도 가격이라면 이만큼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이만큼 팔겠다 하면서 의도된 수량입니다. 그러니까 아줌마하고 아저씨가 최종적으로 가격과 수량이 절충돼서 구입하거나 파는 수량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저씨하고는 상관없이 항상 누구 입장이라고요? 아줌마 입장에서의 구매 행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 입장이라고요? 아줌마.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아저씨하고는 상관없이 누구라고요? 아줌마 입장에서의 구매 행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미 구입한 수량이 아니라 몇 개를 얼마에 사려는 의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요 사전적 개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아줌마는 요즘에 이게 돈이 거의 없어서 맨날 라면만 먹고 거의 이러고 다니는데 지나가는 BMW 딱 보더니 더 사겠다 한다고 살 수 있나요? 지나가 헬리콥터 보더니 저거 사겠다는데 살 수 있나요?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시장에서 소비량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구매력을 좀 갖춰야 됩니다. 구매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돈이 있거나 아니면 은행에서 돈 빌리거나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구매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턱대고 사고 싶다 해서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요 유효수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요 유효수요다. 자, 그러니까 수요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 어떤 재화를 어느 정도 가격 수준에서 몇 개를 사고자 하는 의사입니다. 그 살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돼요. 이걸요 수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 부분을 좀 자세히 알아볼게요. 요거. 자, 우리 경제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각종 변수들은 오른쪽 메뉴에 볼게요. 자, 83페이지 메뉴에 자,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만 분명해지는 이러한 경제 변수가 있습니다. 요걸 뭐라고요? 유량 변수다. 영어로는요, 플로우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떤 경제 변수는요, 특정 시점을 딱 명시해야 분명해지는 변수가 있습니다. 이걸요, 저량 변수라는 겁니다. 영어로는 이제 스탁 해주는데, 요게 이제 뭐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스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요, 특정 시점의 존재량을 이걸 스탁이라는 겁니다. 특정 시점의 존재량.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정확한 표현인지 정확한지 아는지를 답해보세요. 자, 우리 남편 급여가 1,000만 원이다. 이거 정확해요? 정확성이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자, 우리 남편 급여가 1,000만 원 했더니 동네 아줌마들이 되게 부러워했는데 알고 봤더니 부러울 게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알고 봤더니 월급이 아니라 연봉이었다는 얘기죠. 1년에 1,000만 원 버는 거는 많이 버는 거 아니잖아요.
100만 원 못 버니까. 그러니까 말하려면 똑바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 월급이 얼마예요? 아니면요, 연봉이 얼마예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기간을 딱 명시해야 분명해지는 거 있죠? 이걸요, 유량 변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량 변수는요, 자, 지금 남양주,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지 좀 답해 보세요. 남양주 지역의 인구가 64만 2325명이다. 정확해요? 정확성이 떨어져요? 2325명까지 얘기했는데, 그죠? 이건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구라는 건 계속 변해요, 안 변해요? 어제 이사 온 사람도 있고 오늘 내일 또 이사 간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계속 변하기 때문에 특정 시점을 딱 명시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67만 3,325명이다. 아니면 오늘 현재 몇 명이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걸요, 저량 변수라는 겁니다. 무슨 변수라고요? 저량 변수. 그래서 요거 자주 물어보니까 답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지금은 83페이지 보겠습니다. 83페이지에 위쪽에 구분 있죠? 구분의 유량 변수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순영업소득. 소득은 아까 얘기한 대로 1년간의 소득인지 6개월 동안의 소득인지 분명히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량 변수입니다. 이자도 마찬가지로 이자가 뭐 300만 원이다 할 때는 1년간의 이자인지 월이자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기간을 좀 명시해 줘야 됩니다. 연간 이자 비용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남양주 지역의 작년 1년 동안의 주택 거래량이 뭐 몇 개라고요? 3만 거래량이 있었다. 이럴 수 있죠. 그럼 이것도 기간을 명시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래요. 1년 동안의 거래량인지 아니면 100년 동안의 거래량인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간을 명시해 줘야 됩니다. 거래량. 그 다음에 아파트 생산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1년 동안에 남양주 지역에 아파트를 지은 양이 2만 채다.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지대라는 게 뭐냐면 토지 임대료를 줄여서 지대라는 겁니다. 토지 임대료. 그러니까 임대료도 1년간의 임대료인지 10년 동안의 임대료인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간을 명시해 줘야 됩니다. 옆에 임대료 똑같은 겁니다. 임대료 수입도 마찬가지로. 다른 거 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일단은 안 하는 것들은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해결하면 돼요. 너무 조잡스러운 것까지 자꾸 지금 기억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지금은요, 큰 흐름을 일단 갖추면서 슬슬 시작하는 게 좋아요. 밑에 볼게요. 저량 변수 알아보겠습니다. 항상 재고량 이렇게 표현할 때는 특정 시점의 존재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요, 저량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자, 어떤 자산이 있다. 재산. 내 재산이 뭐 3억이다. 그럴 경우는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면 어제 월급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월급이 300만 원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오늘 또 애들 학비로 또 나갈 수 있는 거죠. 그 재산 상태는 계속 변해야 안 변해요? 재산을 다른 말로 자산해 주면 돼요. 재산 상태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기 때문에 자, 저번 달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 재산이 얼마다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산, 재산 이런 것들은 특정 시점을 명시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인구수도 마찬가지로 특정 시점을 명시해 줘야 돼요. 그리고 재산 있죠, 자산 다 똑같은 겁니다. 특정 시점을 명시해 줘야 돼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아파트 가격이 있네요. 자,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예컨대 120억이다. 이건 정확해요? 정확성이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은 계속 변해요 안 변해요? 뭐 변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갑자기 장래시장 들어오면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변하니까 저번 달 말 기준으로 이 부동산 가격이 132억이다.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걸요, 저량 변수라는 겁니다. 기억할 수 있나요? 일단은 요 정도만 지켜가세요. 자, 122페이지 보겠습니다. 122페이지에 1번 볼게요. 1번. 자, 찾으셨나요? 1번. 자, 다음 중 저량 경제 변수는 모두 몇 개인가? 항상 재고하면은요, 저량 변수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 뭐 이런 거, 부채, 이런 거 나오면 다 저량 변수입니다. 계속 재산 상태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니까 이거는 명시해줘야 특정 시점. 그 다음에 도시 인구도 계속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니까 특정 시점을 명시해줘야 됩니다. 요 세 놈은요, 저량 변수입니다.
임대료는 한 달간의 임대료인지 1년 동안인지 분명히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유량 변수고, 임금도 연봉인지 아니면요 월급인지 분명히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규주택 공급량도 작년 1년 동안의 공급량인지 아니면 지난 3년 동안의 공급량인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요? 기간을 명시해줘야 됩니다. 그 나머지 3개는요 유량 변수입니다. 그 정답은 3개를 답해야 돼요. 3개. 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계속 연습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거꾸로 돌아올게요. 거꾸로 돌아오셔서 자 거기 83페이지에 제가 지금 분명히 얘기하지만 지금 제가 건너뛰는 내용도 있잖아요. 건너뛰는 내용은 딱 2가지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 별 필요도 없는 것들이죠. 공부하는데 별 지장이 있는 것들, 등에 우리 시험 문제와 관계없는 것들, 이런 것들은 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기서 공부하기는 약간 좀 어렵다. 그래서 좀 뒤까지 공부한 다음에 다시 3월달 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요거 2가지를 나중에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83페이지에 위쪽에 자, 그 박스 안에 보니까 2번에 주택 유량과 뭐가 있어요? 주택 절향 있죠? 이런 것들은 3월 달에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넘긴 거는 반드시 그 3월 달에 할 겁니다.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자꾸 이런 거 보게 되면 상당히 머리가 헷갈려집니다. 헷갈려지면 이 공부가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급기야는 야 이거는 내가 할 게 아니구나. 자 이렇게 해서 때려쳐야 되겠다 나옵니다. 그럼 하지 마세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수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울게요. 자, 수요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수요 함수가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신경 쓰이게 그냥 함수라고 붙였을 뿐입니다. 함수. 자, 여기가 뭐가 있냐면 어떤 지역이 뭐 신도시로 이제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신도시 희한하게 생겼네요. 자, 희한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1억을 갖고 있습니다. 자 1억 갖고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대림 아파트가 딱 있습니다.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한 2, 3층 올라가고 있는데 요걸 좀 사고자 합니다. 요걸 좀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대출 좀 끼고 사려고 합니다. 대출 끼고 사려고 하는데 요거를 X제 해줄게요. 무슨 제라고요? X제. 이렇게. 자 그러면 아까 Q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Q가 수량. 여기서 수량은 소비량 생각해 볼게요. 무슨 양이라고요? 소비량. 그 다음에 X제는 뭐예요? X제는요, 대림 아파트의 소비량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갑이 한 1억을 갖고 있는데, 지금 대림 아파트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구입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죠. 요거를 쭉 한번 나열하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1억 가지고 구입하려고 하는데 구입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 있죠? 쭉 한번 나열해보겠다. 자, 먼저, 자, P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가격. X제는요, 대림아파트. 그러니까 대림아파트 가격이 비싸면 평수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싸면요, 평수 늘려야 되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소득 같은 거 생각할게요. 이 사람이 원래는 저기 아파트를 원래는 25평짜리 구입하려고 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올라간다고 하길래 왜요? 지금 2층 정도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원래 25평 구입하려고 했는데 올해 초에 이 사람이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월급 100만 원 더 준대요. 그러면 돈을 많이 빌린다 하더라도 갚을 능력 대화인데요. 되니까 뭐 더 큰 평수 구입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소득도 영향을 줘야 안 줘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에는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원래 요걸 구입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어디 갔다 오다 보니까 그 근처에다가 삼성 아파트도 짓고 있답니다. 근데 얘나 같은 지역에 있고 생긴 것도 또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전화해봤더니 얘보다 얘가 훨씬 싸게 분양한답니다. 그러면 요거 살래다 요거 살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 영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세금 같은 거
요번에 여기다 아파트 구입한 사람들한테는 취득세를 거의 반을 절감해 준답니다. 그럼 요번에 세부담이 없으니까 살 수도 있는 거죠. 안 살려다 살 수 있고. 자, 금리 같은 거 생각할게요. 금리는 이자율을 얘기합니다. 자, 요번에 금리가 작년까지는 금리가 굉장히 높았는데 올해부터 갑자기 금리가 막 폭락했답니다. 그러면 돈 많이 빌리고 싶어? 안 빌리고 싶어요? 돈 많이 빌려서 이자 부담이 없으니까 많이 빌려서 큰 평수 구입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선호도 혹은 기호도 원래는 대림 아파트를 별로 안 좋아했는데 작년에 뭐 불이웃돕기 성금도 많이 내고 하다 보니까 이미지가 좋아졌다는 얘기죠. 다른 거 살려다 이거 살 수도 있겠네요. 선호도 이런 거. 그 다음에 소비자 입장에서 예상. 앞으로 담배 가격이 오를 거로 예상된다. 그러면 지금 살려고 해요? 올라간 다음에 살려고 해요? 좀 당장 살려고 하겠네요. 똑같은 논리로 저게 대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답니다. 그럼 지금 살려고 해요? 올라간 다음에 살려고 해요? 그럼 당장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것도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등등등. 이런 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비례 혹은 반비례 관계가 있다. 이걸 더 유식한 표현으로 이런 것들에 의한 함수 관계가 있다 해줍니다. F자 딱 적어 놓으니까 뭔가 있어 보여, 안 있어 보여? 좀 있어 보이죠? 이거 없앨까요, 이거? 없애라면 없앨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의한 무슨 관계라고요? 함수 관계가 있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요 함수다 해줍니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 어떤 재화의 소비량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요놈과 나머지 요인으로 딱 쪼개보겠습니다. 쪼개본 다음에 얘를 뭐라고 할까요? 요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재화의 가격 요인 해줍니다. 그러니까 대림 아파트의 가격 요인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요, 대림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이다 해줘요. 대림 아파트의 가격 이외의 요인. 그럼 요것도 가격이 올라간다며요. 그랬는데 요거는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냥 심리적으로 올라갈 걸로 예상한다는 얘기예요. 심리적으로 올라갈 걸로 예상한다는 얘기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외의 요인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지금부터 수요 곡선이라는 걸 도출해 보자. 자,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자, 일단 다른 요인들은 다 고정돼 있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냥 외생적으로 주어졌다. 말이 좀 어려우니까 그냥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가정하면서 요놈과의 관계만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자. 요놈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그려보자. 그래서 이 마샬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쪽에다는 가격, 이쪽에는요 수량 이렇게. 자, 그리고 이 갑이라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아주 보통 사람입니다. 아주 평균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또라이도 아니고 경제적인 인간입니다. 있나요? 아주 보통 사람 중 한 명인데 이 사람이 저기다 대림 아파트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500만 원 정도라면 한 30평 정도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자 1,200만 원 정도로 떨어진다면 신났죠? 그래서 한 50평 정도를 구입할 회사가 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두 점을 이렇게 매끄럽게 이렇게 연결한 거, 이걸요 수요 곡선 해주는 겁니다. 디맨드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감각적으로 한 겁니다. 감각적으로. 원래는 우리 경제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는 현시 선호 이론 아니면요 무차별 곡선 이론 이런 거 가지고 논리적으로 도출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시험에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봅니다. 그냥 비싸면 덜 사고 싸면요 더 많이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그냥 그린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약간 이제 커브의 형태로 그려지는데 이거는 이제 한계 효용이 체감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것도 안 물어봅니다. 자, 뭐가 체감한다고요? 한계 효용이. 물건 하나를 어떤 물건 더 많이 계속 살수록 추가적인 만족감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한계 효용이 체감해서 그런 거니까 그러려니 하세요? 안 물어봅니다. 내가 이제 그 여름에 막 모기 타고 막 더울 때 콜라를 한 잔 마시게 되면 만족감이 커요, 작아요? 무진장 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두 번째 잔을 마시게 되면 첫 잔보다는 만족감이 덜 하겠죠? 세 번째 잔을 마시면요? 두 번째 잔보다 만족감이 덜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걸요, 추가적인 만족감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10번째 잔을 마셔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돼요? 10번째 잔을 마시게 되면 전날 먹었던 그 순대가 튀어나옵니다. 순대가 뭐가 튀어나온다고요? 순대가. 이거를 제가 전문용어로 얘기했는데 이걸 오바이트 했다 해줍니다. 이거
있어야 되나요? 어쨌거나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커브 형태 그린다. 그렇게 마시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마시면 돼요. 아, 비싸면 덜 사고 싸면요 더 많이 사려고 한다. 이렇게 마시면 돼요. 자, 이거를요 수요의 법칙이다 해줍니다. 자, 수요의 법칙이라는 것은 가격하고 수요량은, 소비량은 이렇게 비례할까요? 반비례할까요?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 감소하죠. 하락하면 수요량 증가하죠. 반대로 움직이는 걸요 반비례한다 해줍니다. 반비례한다 하는 걸요 수요의 법칙이다. 비례하면요 얘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죠. 떨어지면 같이 떨어진 걸요 비례한다 했는데, 얘는요 가격이 떨어지니까 더 사려고 하죠. 올라가니까 더 사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걸요 반비례한다 해줍니다. 반비례. 자, 이렇게 해서 수요 곡선을 간단히 좀 알아봤습니다. 네, 제가 언급하지 않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거 내킨 길에 자, 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내려가는 모양 아닙니까? 우하향한다 해줍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이 86페이지 메뉴에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 다시 말하면 왜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량을 늘리려고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어떤 사람이 물어본다면 왜 사람들은 가격이 떨어지면 더 많이 살려고 합니까? 그럼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뭐라고요? 야, 이놈아 싸니까 더 많이 살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간단히 얘기하지만, 어떤 이제 한 50년 넘게 경제학을 강의하신 분한테 아니 교수님 왜 가격이 하락하면 막 더 살려고 해 사람들이? 그랬더니 그분이 한다는 얘기가, 화를 내면서 야 이놈아 싸니까 더 많이 산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랑 하나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어려운 얘기니까 이해가 되시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번에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200만 원을 월급 받고 있습니다. 200만 원을 소득이 200만 원인데, 자, 이 사람은 총각인데, 무슨 각이라고요? 총각인데, 항상 삼겹살은 한 달에 한 10건 정도 사 먹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남는 돈 가지고 이제 다른 재화도 구입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 안 맞아요? 맞죠? 근데 왜 삼겹살의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량 늘리려고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다른 재화의 가격은 뭐 별 차이가 없는데 삼겹살 가격만 하락했습니다. 삼겹살 가격만 떨어졌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재화는 이 사람이 느끼기에 다른 재화에 비해서, 자, 삼겹살에 비해서 다른 재화는 비싼 꼴이 된 겁니다. 그죠? 삼겹살 가격만 떨어졌으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재화는 비싼 꼴이 됐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싼 걸 덜 사고 싼 걸 더 많이 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게 일반적인 소비 행태입니다.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본인이 10만 원 가지고 이제 이마트에 갔습니다. 요 앞에 가서 삼겹살 한 근하고 다른 재화를 구입하려고 갔어요. 갔는데 어떤 머슴애가 마이크 들고 삼겹살 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졌으니까 자, 모이세요 하는 거죠. 그럼 그 소리 듣고서 총알같이 달려 안 달려? 달릴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다른 아줌마도 막 몰려들 거죠. 1시간 기다렸다가 원래 한 근 살려다가 딱 2근 정도 살려나요? 요번에 싼 기회에 더 많이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인이 생각해 볼게요. 삼겹살 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졌죠? 그럼 한 근 살려다 다른 거 덜 사고 이걸 더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게 일반적인 소비 행태입니다. 그죠? 이런 걸요, 대체 효과라는 겁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자,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싼 걸 더 많이 사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소비 성향 자체가. 이걸요, 대체 효과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자, 이 대체 효과는 없다고 치자. 없다고 치고, 옛날하고 200만 원 가지고 옛날하고 똑같은 양을 소비하는 겁니다. 근데 삼겹살 가격은 반값으로 떨어졌죠? 이 상태에서 옛날하고 똑같은 양을 소비한다면 돈이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다시 할게요. 자, 지금 삼겹살 가격은 떨어졌어, 반값으로. 그리고 200만 원 그대로 타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양을 소비한다 하더라도 돈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습니다. 왜냐하면 삼겹살 가격이 반값으로 떨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소득이 증가된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걸 소득 효과라는 겁니다. 자, 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에 다른 재화가 됐든 요 재화 같은 더 많이 늘릴 수 있다는 얘기죠. 문 얘기 안 했나요? 자, 그래서 이거를 왜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량을 늘리려고 하냐면 다른 재화에 비해서 좀 싸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소득이 증가된 효과이죠. 이런 것 때문에 소비량을 늘리려고 하는 겁니다. 되겠나요?
이해가 약간 되시나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다행이고. 자, 이렇게 해서 지우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거기에 뭐라냐면 개별 수요와 시장 수요 알아볼게요. 맨 아래. 자, 개별 수요 곡선과 무슨 수요 곡선이라고요? 시장 수요 곡선 알아볼게요. 자, 개별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소비자 한 명 한 명의 수요 곡선을요, 개별 수요 곡선. 그 다음에 시장 수요 곡선은요, 소비자들의 수요 곡선을 전부 다 합친 거. 이걸요, 시장 수요 곡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 지역에 대림 아파트 살려는 사람이 갑과 을밖에 없다고 가정해보자. 2명밖에 없다 가정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갑보다는 돈이 좀 조금밖에 없습니다. 없어서 이 사람은 1,500만 원일 때는 20평짜리 구입하려고 했습니다. 20평짜리 이렇게. 그 다음에 1,200만 원일 때는요 30평짜리를 구입할 수가 있어요. 30평. 자, 그러면 두 점을 어떻게 연결한 거 있잖아요. 요거를요 누구의 수요곡선이에요? 을이라는 사람의 수요곡선입니다. 근데 시장에는 2명밖에 없다고 했죠. 그 두 사람의 수요곡선을 합쳐야 됩니다. 이걸요 시장 전체 수요곡선 해줍니다. 자, 합쳐볼게요. 이렇게 볼게요. 자, 요거는 가격, 요거는요 수량인데, 먼저 가격이 1,500만 원 정도 한다면, 1,500만 원 한다면 갑은 몇 평을 구입하려고 했어요? 30평. 을은 몇 평이라고요? 20평. 그러면 시장 전체에서는 몇 평을 구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50평 구입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50평. 자, 그러면 요걸 이렇게 점을 찍어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만약에 1,200만 원 정도로 떨어진다면요, 갑은 몇 평이에요? 50평. 을은요? 30평 합치니까 시장 전체에서는요 80평을 구입하려고 하죠. 그러면 이렇게 합친 게 바로 시장 전체 수요곡선이 되는 겁니다. 시장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자, 이게 바로 시장 전체 수요곡선입니다. 그러니까 얘들보다는 완만한 형태로 그릴 수밖에 없어요. 완만한 형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죠? 근데 자, 아까는 이제 가정하기를 2명밖에 없다고 가정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대림 아파트 살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겠죠. 이 사람 전부 다 합쳐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합쳐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자, 만약에 저 지역에 다른 아파트 살 사람 있죠? 이 사람의 수요곡선을 전부 다 합치면 저 지역의 아파트 전체의 수요곡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수요곡선 자체가 어디가 있냐면 저기 양평 쪽에 가 있을 겁니다. 양평 아시나요? 그러면 요거를 나중에 공급선하고 하나의 그래프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때는 부호를 바꾸면 되는 겁니다. 몇십만 평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바꿔놓으면 돼요. 상식적으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요곡선을 전부 다 합친 걸 뭐라고요? 시장 수요곡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시장 수요곡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 정도 하시고, 자, 이번에 이제 이번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걸 할 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요게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요걸 하려고 여태까지 이런 얘기 했고 저런 얘기 했던 겁니다. 요거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대로 놔두세요, 이거.